제 위로 맑은 하늘 보이십니까? 여름 장맛비가 지나고 올려다본 하늘은 미세먼지로 뒤덮였던 봄철 하늘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봄 저희 시사교행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주목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특히 전국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는데요. 저희 시사교행 날은 그 원인을 추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전북. 그런데 전국에서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뿌연 먼지로 뒤덮인 도심. 이 같은 현상은 봄철 내내 계속됐습니다. 어느 때는 참 안 좋아요. 저 비염이 있어갖고요. 이 미세먼지를 좀 이게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지난 2해 동안 전북 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치를 나타냈고, 같은 기간 미세먼지도 각각 4번째와 2번째로 수치가 높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가까운 충남, 전남과 미세먼지 농도를 비교해봐도 전북은 단 한 번도 낮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배출량만을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면은 전체 우리나라 전국에서 그 배출량을 총 100%로 계산했을 때 1.5% 정도밖에 우리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원인은 없는 걸까? 석탄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충남 지역.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53기 가운데 절반가량인 26기가 운영 중입니다. 대규모 미세먼지 유발 시설인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도 가동 중입니다. 실제 환경부 자료를 보면 충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11만 2천 톤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세먼지가 북풍이나 북서풍을 타고 전북 지역을 지나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온다면 충남 발전단지나 또는 대산에 있는 석유화학단지에서 상공에 배출된 물질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전북의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취재진이 주목한 곳은 바로 새만금입니다. 내부 개발이 한창인 새만금 방조제 안쪽. 거센 바람에 뿌연 먼지가 일면서 수십 미터 앞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지금 먼지가 날라 지금. 락스는 뭐 인정사정 없이 하늘이 캄캄이었다. 인근 김제와 부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창틀이며 방바닥은 물론 부엌까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뒤 갯벌이 무트로 드러나면서 피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바람이 일주일이면 한 3번, 4번 정도 항상 이게 서풍이 부니까 하루 이틀 아니면 살들 모르지. 갯벌이 무트로 드러난 새만금 안쪽에서 직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각각 300마이크로그램과 1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또 다른 황사 발원지가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환경부나 자치단체 어디에서도 새만금 갯벌먼지 피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본다고 보는데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그곳이 이제 육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산먼지로 그 물질들이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과 맞닿아 있는 한 마을. 마을 논밭은 온통 먼지투성입니다. 마늘이며 배추, 상추잎에도 뿌연 먼지가 가득합니다. 버릴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뽑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갯벌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는 KBS 보도 이후
새만금 내부 개발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대책 마련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매립이 한창인 농업용지 인근 마을엔 방진 울타리를 서둘러 설치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공구에는 분진, 방진망을 덧대기로 했습니다. 방진용 조사류도 추가로 심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다음에 생활 불편에 따른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조사료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재 면적만 늘리는 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넓은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기보단 구획을 나눠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먼지가 날리는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중해서 한 공구 한 공구씩 완성형으로 좀 개발을 하고 빠르게 농사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만 그나마 먼지를 최소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만금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와 실제 전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2해. 하지만 심각한 재정 종속으로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지방 분권과 개헌이 화두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 분권 개헌을 약속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사기획 날은 지방 분권과 지방 재정 독립 문제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 섬진강댐입니다. 댐을 지으면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물에 잠겨 인근 주민 1000여 명이 고립에 가까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쪽은 불렀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쪽으로 끊어져 버렸지. 저쪽. 임실구는 외곽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싶지만 전체 사업비의 90%에 달하는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재정 자립도 5%에 그쳐 자체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은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 지방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자체 세원인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120여 곳에 달합니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 1995년 63.5%에서 지난 2010년 52.2%, 2015년엔 45.1%까지 추락했습니다.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80%에 가까운 한 19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221조 원과 59조 원으로 8대2 비율이지만 실제 쓰는 돈은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분권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전주에 사는 30대 김모 씨는 해마다 연말이면 가족들 주소를 인근 군으로 옮깁니다. 해당 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생의 부탁 때문입니다. 동생이 공무원인데 본인에게 할당량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늘면 지방 교부세도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방 세수가 턱없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이 임시 방편으로 손을 쓰는 겁니다. 지방 재정은 한정돼 있고 국비 의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자구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선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인구와 산업 기반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무작정 비율을 조정하기보단 자치단체끼리 예산을 나눠 쓰는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나 서울 또 울산 이런 데는 재원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남는 세원을 그 세원이 부족한 이런 지역에 배분해 주는 거죠. 지방세 비율을 높인 뒤 자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을 할 땐 주민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파산제를 도입해 방만한 경영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해법으로 꼽힙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의 AI 사태로 우리나라 양계 산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AI와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은 없는지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AI 사태로 피해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김제의 한 오리 사육 농가. 이 농가에서 키우던 오리 100마리가 갑자기 떼죽음했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번 H5N6형 같은 경우에는 병원성이라고 있습니다. 진단을 해본 결과 최고치인 3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성이 강한 형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AI가 지난 2003년 이후 모두 7차례 발생했습니다. AI 바이러스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2003년과 2006년, 2008년, 그리고 2010년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H5N1형, 2014년과 지난해 3월엔 H5N8형입니다. 이번엔 새로운 바이러스인 H5N6형에다 2014년과 지난해 3월 발생한 H5N8형 바이러스까지 야생 조류에서 검출됐습니다.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유전자 조합을 통해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시로타입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화를 하고 변이체가 생기는 것이죠. AI가 더 빠르고 더 강해지면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점차 진화하는 AI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유경닭 8만 마리를 키우는 기업 계열 농가입니다. 사료와 물 주는 것부터 통풍, 온습도 조절까지 모두 자동화입니다. 기계로 소독까지 할 수 있어 분변 처리 같은 작업 말고는 사람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외부 공기를 쉽게 안 들어오니까 좀 차단이 되고요. 또 방역하기가 좋잖아요, 소독하기가. AI를 막기 위해선 낡은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도 서둘러 바꿔야 합니다. 가금류 농가 휴업제도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넉 달 동안 AI가 자주 발생하는 닭과 오리 사육 농가를 한시적으로 쉬게 하는 방안입니다. 살처분 비용보다 휴업 보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무엇보다 현재 4단계로 돼 있는 AI 위기 경보 체계를 줄여 초기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달 이례적으로 여름철에 AI가 추가 발생해 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는 AI 바이러스 변종의 토착허가 의심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시 방역 체계와 소규모 농가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끼와 개성으로 무장한 가게들이 모여 전국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자기 개성을 살려서 가게를 하는 거 보기 좋아요.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몰이 100곳 이상 생기면서 방문객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국내 1호로 알려진 정육형 한우 식당거리 정읍 산회 한우마을입니다. 1990년대부터 고기만 사오세요라는 독특한 방식에 값도 싸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많이 있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드셔야 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곳 역시 비슷한 한우 특화거리가 곳곳에 생기면서 상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전주 막걸리 전문 골목입니다. 서울, 대전, 광주,
전국 각지에서 전주 막걸리를 찾는 발길이 밤새 이어집니다. 대전에서 왔고요. 직원들끼리 근무 끝나고 회식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냥 전주 하면 또 막걸리가 또 유명하잖아요. 또. 꾸준할 것 같던 전주 막걸리 골목계의 인기도 최근 몇 해 사이 시들해졌습니다. 더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더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조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너도 나도 돈이 된다며 무분별한 따라하기와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 탓에 전북의 원조들이 하나둘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원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선 이제라도 남들과 다른 차별화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상품이나 내용이 타 지역과 얼마만큼 차별화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 효과가 관광 명소와 특산물 등 지역의 다른 자원도 접목하고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의 또 다른 자원들과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될 것이고 정부도 특화된 모범 사례들을 다른 지역에 무조건 적용하기보단 엄격한 심사로 지원 대상을 꼼꼼히 거르고 지역별 특색을 장려해야 합니다. 전북의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말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마이산. 기이한 돌탑들과 어우러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뭐 사진보다도 훨씬 더 이쁘고 되게 신기하네요. 진안구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190억 원 규모의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산 북부에서 봉두봉 인근 헬기장을 거쳐 남부까지 1.59km. 사업성을 입증할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쳤지만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반대 측은 케이블카 탑승 수익을 비싼 왕복 요금으로만 계산해 운영 수익을 부풀리고 국비 확보에 필요한 사회적 편익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마이산 케이블카 탑승률을 전체 방문객의 22%로 추정한 것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탑승률 산정 근거로 삼은 4개 지역 케이블카 가운데 경남 밀양의 탑승률이 48%로 10% 안팎인 나머지 지역과 상당한 편차가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탑승률은 10%, 8% 이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용역에 상당히 비윤리적인 부분. 진안구는 케이블카 왕복 요금의 할인율을 고려해 전체 운영 수익을 산출했으며 사회적 편익은 빠졌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탑승률을 산정할 때 여러 사례를 충분히 적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4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을 해봤을 때 탑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20% 정도 대가 분명히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찬반 갈등에 이어 용역 보고서 부실 논란이 휩싸였던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해법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진안구는 결국 지난 4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마이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최근 마이산 케이블카 저지위원회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조차 찬반으로 갈려 갈등이 끊이지 않는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지리산 자락. 팍팍한 도시를 떠나 자연이 만들어준 길을 뚜벅뚜벅 걷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기에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하고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개통한 지리산 둘레길. 10년이 흐른 지금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함양 등 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295km에 달합니다. 한 해 50만 명이 찾는 대표 걷기 여행길. 고즈넉했던 산골 마을에 민박집과 식당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그 손님들이 오면은 농산물을 많이 사가요. 고사리 뭐 이런 나물 종류, 이런 콩, 팥 이런 것. 지리산 둘레길이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는 걷기 여행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몰리면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거나 남의 농작물에 손을 대고 사생활을 침범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손님들 오시면 이게 곡석에다 손을 대니까 마일도 아니고 하나도 왜? 그 10명 지나가면 10개잖아요. 지속 가능한 걷기 여행길로 남으려면 무엇보다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행정과 협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조직화하고 상품화해서 판매한다는, 유통한다는. 만든 길을 꾸준히 관리하고 다양한 여행객들을 위한 색다른 체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걷기 여행길이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길 기대해 봅니다. (3,000톤급) 경비함이 항해를 시작합니다. 한중어업협정선 안쪽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 단속차 나왔습니다. 군산에는 대형 2척, 중형 1척의 헬기 한 대까지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있는 집결지까지는 6시간이 걸리지만 배안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중국 어선을 어떻게 단속할지 미리 계획을 짜고 흉기를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을 제압할 고무탄 발사기와 공용화기도 꼼꼼히 살핍니다. 칼이라든가 아니면 도끼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던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했을 때 이제 그때 사용하려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중국 어선 수십 척이 포착됩니다. 대원들이 고속 단정을 타고 중국 어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어렵사리 배에 오른 뒤 조타실에 진입해 중국 선원 인원과 조업 허가서, 창구를 살핍니다. 조기 한 120상자 정도 되고요. 도달이 한 60상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확인됐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불법 중국 어선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저인망, 유자망, 막 이게 끌빵, 쌍거리 그 배들이 다 끌어가지고 아니 국물 구간이 쫙 가려지니까요. 어린 고깃까지 다 쓸어가지 싹 쓸어가지. 중국 어선의 거친 저항으로 단속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쇠파이프와 도끼 같은 흉기는 기본, 가스통을 던지거나 심지어 배로 경비함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공용화기까지 써야 하는 상황. 요즘 추세가 40여 척에서 60여 척까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거를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불법 중국 어선으로부터 우리 어장을 지켜내기 위한 해경의 힘겨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수기동대원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세계 태권도인들의 축제가 펼쳐진 무주 태권도원. 대회 기간 유치원생과 어르신 단체 관광객만 눈에 띄었을 뿐 일반인 관람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날에 개막했을 때는 아예 여기 사람이 안 돌아다녔어요. 2014년 개장 이래 무주 태권도원을 찾은 연간 방문객 수는 평균 2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16만 5천 정도의 방문객이 있었는데 15년도에 27만 명, 이제 16년도에 27만 명으로 굵직한 국제 대회를 제외하곤 일반인들을 위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시설을 활용해서 태권도 관련된 각종 대회, 이벤트를 마련해서 꾸준히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무주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 사업도 녹록치 않습니다. 1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무주 태권도원 민자 구역을 묶어
문화관광특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아직은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주구는 더 나아가 무주를 태권도 역사 특화 도시로 조성하는 이른바 태권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와 역사 또 관광산업을 그런 접목한 태권도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5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무주 태권도원. 8천만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